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크고 단단하고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손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부서진 보석들처럼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나의 세상은 오직 이 남자의 숨결이 닿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서진우,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내 몸은 그의 열기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차갑고 어두운 과거의 어느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다. 내언 내 거야. 그 목소리. 최태민의 목소리.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뱀 같은 목소리가 기억의 벽을 뚫고 현재를 침범했다. 내가 허락하기 전엔 아무데도 못 가. 순간 진우의 부드러운 손길이 태민의 거친 소나기와 겹쳐졌다. 내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던 도망치려는 나를 벽으로 몰아붙이던 그 폭력적인 손길.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등줄기를 따라 소름 끼치는 전율이 흘렀다. 그 미세한 떨림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내 위에서 몸을 일으켜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했다. 그 안에는 당황이나 짜증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헤아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이 나를 얼마나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을지 안다는 듯이. 대신 그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천천히 숨 쉬어 하나야.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은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밧줄과도 같았다. 나는 헐떡이는 숨을 간신히 골랐다. 눈을 깜빡이자 눈앞에 있는 것은 태민의 경멸 어린 눈빛이 아니라 진중하게 나를 바라보는 진우의 얼굴이었다. 나는 이 남자를 밀어내야만 했다. 모든 남자는 똑같다고, 특히 그처럼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남자는 더 위험하다고 내 안의 생존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인내심이, 그의 다정함이 나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몸을 완전히 일으켜 내 옆에 누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저 나와 나란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욕망이 사라진 그의 눈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가져가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쿵쿵쿵. 그의 가슴을 통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고동이 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소리였다. 아무 일도 없어. 여긴 안전해. 안전. 그 단어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태민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 늘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의 분노에 떨어야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나에게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의 인내심과 다정함은 내가 평생을 둘러치고 살아온 얼음벽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과도 같았다. 방어하고 밀어내고 도망치는 데에만 익숙했던 나의 몸과 마음이 그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소리도 없이 그저 뺨을 타고 베개 위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친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터져나온 혼란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손을 잡은 채 나의 조용한 울음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서는 그 어떤 육체적 관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가볍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마치 간밤의 일은 나의 일방적인 감정 폭발이었을 뿐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의 배려는 나에게 상처 대신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 원두가 갈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 달 전 우리의 기묘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은 지독하게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나는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애써 무시하며 낡은 스쿠터의 속도를 높였다. 마지막 배달이었다. 이거 하나만 끝내면 곰팡내 나는 옥탑방이라도 돌아가 쉴 수 있었다.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스쿠터를 몰았을 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는 검은 인형이 들어왔다. 남자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번째 본능은 도망쳐 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런 어두운 골목의 남자는 나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였으니까. 나는 핸들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아욱. 그때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나는 멈칫했다. 스쿠터 불빛이 비추는 곳으로 검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외면하고 떠나면 저 남자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가간다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최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라며 나를 비웃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스쿠터에서 내려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흙과 피로 엉망이었다. 옆구리에는 깊은 자상이 보였다. 나는 배달통에 비상용으로 넣어 다니던 깨끗한 수건을 꺼내 그의 상처 위를 힘껏 눌렀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신원이 노출되면 최태민이 나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나는 간신히 그를 부축해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으로 옮겼다. 그리고 내 비상용 담요를 덮어주고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익명으로 구급차를 부른 뒤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잊히는 듯 했다. 나는 그 남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일주일 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앞에 영화에서나 보던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정확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최태민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JH홀딩스의 본사였다. 회장실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골목에서 죽어가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진우. 신문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CEO. 덕분에 살았어. 그가 내게 말했다. 그의 눈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내 지갑과 시계는 그대로더군. 왜 훔쳐가지 않았지? 전 도둑이 아니니까요. 그래.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널 찾았다. 그는 이미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한 상태였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전부. 그는 나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내 공격의 후유증으로 당분간 혼자 거동하기가 불편하다. 믿을 수 있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옆에서 나를 돌봐줄 필요가 있어. 그 대가로 나는 너에게 안전한 거처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주지.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나는 이 제안이 어쩌면 최태민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강력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건을 걸었다. 독립된 방과 사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면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건 거래니까. 다시 현재. 나는 완성된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었다. 골목길에서의 무력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권력자의 모습이 겹쳐지며 나는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단순한 두려움이나 고마움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의 기분이었다. 내가 살던 옥탑방은 이 집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았다. 사방이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깨끗하고 넓고 그리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나의 일은 개인 간병인이었다. 부상당한 그를 대신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돕는 것. 계약 조건은 명확했고 나는 계약서의 조항대로만 움직이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접촉을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제키 그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나는 숨을 참고 그에게 다가가 재킷을 입혀주어야 했다. 내 손가락이 그의 단단한 어깨에 스치는 찰나의 순간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움츠렸다. 그의 천이 그의 근육의 감촉이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여디가 내 허락도 없이 최태민은 내가 외출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붙잡고 통제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로봇처럼 감정을 지운 채 내 임무를 수행했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서류를 건넬 때도 나는 최대한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내 손끝이 그의 손끝에 스치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빼기 일쑤였다. 나는 이 거대한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수십 개씩 쌓아 올렸다. 나는 항상 경계했다. 그의 발소리를 외웠고 그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항상 의식했다. 문이 조금만 세게 닫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파에 앉을 때도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이것은 3년간의 지옥이 내 몸에 새겨놓은 끔찍한 생존 본능이었다. 서진호는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모든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내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움찔할 때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동하기 전에 미리 말로 알려주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좀 집을게. 이제 일어날 거야. 그의 배려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최태민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다. 그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오갔고 나는 늘 그의 심기를 살피며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서진호는 예측 가능했다. 그의 세상은 규칙적이었고 안정적이었다. 그 안정감이 내게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는 가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좋군. 읽고 있는 책은 재밌어. 그의 질문에는 어떤 의도도 함정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대화의 시도였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나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대화를 차단했다. 그는 내가 자신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항상 출입문을 곁눈질하며 도망칠 경로를 찾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를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서진 날개를 필사적으로 숨기며 날갯짓을 하는 새를 관찰하듯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작은 사건이 터졌다. 그가 다친 팔로 물잔을 들려다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몸은 자동으로 반응했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최태민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조차 그 분노를 내게 터뜨리곤 했다. 멍청하게 거기 서 있으니까 그렇지 라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나는 곧 쏟아질 질책을 기다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고함이 아니었다. 하나씨, 그의 차분한 목소리.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냥 무리일 뿐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의 말은 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엎는 한마디였다. 나는 엉망으로 사과를 하며 허둥지둥 바닥을 치우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제지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 뒷정리를 시켰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웠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싼 방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안전함은 내 마음속에 세워진 감옥을 부수지 못했다. 나는 끔찍한 과거와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틈에 갇혀 길을 잃고 있었다. 유리잔 사건 이후 나는 서진우라는 남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두려움을 비난하지 않았고 나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내가 스스로 벽을 허물고 나오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쿠르릉 하고 천둥이 내리치는 순간이었다. 거실에서 함께 뉴스를 보던 나는 지혁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고통과 두려움의 그림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다쳤던 옆구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했지만 나는 보았다. 그 역시 폭력의 생존자라는 것을, 그 역시 그날 밤의 어두운 골목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저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CEO가 아니었다. 그 역시 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예기치 못한 나약함은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 가장 단단했던 벽을 허물었다. 그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공유된 고통이라는 기묘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 연결감은 나의 방어 기제를 풀어헤쳤다. 그리고 경계가 허물어진 그날 밤, 악몽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지독하고 선명했다. 꿈속에서 나는 최태민의 별장에 갇혀 있었다. 밖에서는 똑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다른 남자와 잠시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가두고 폭언을 퍼부었다. 넌 영원히 내 거야. 아무도 널 찾아내지 못해. 라며 웃던 그의 얼굴.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를 덮쳤다. 싫어. 오지마.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현실의 빗소리가 꿈속의 공포를 현실로 끌고 들어왔다. 나는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여기가 그의 별장인지 진우의 펜트하우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나는 다시 한번 길을 잃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가 왔다. 최태민이 나를 벌하러 왔다. 하나씩. 하지만 들려온 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차분한 서진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불렀다. 내가 그를 밀쳐냈던 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강하나, 내 목소리 들려. 나는 대답 대신 흐느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겁먹은 동물을 대하듯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가 웅크리고 있는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는 대신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여긴 펜트하우스야. 밖에는 그냥 비가 오는 거고.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앵커처럼 혼란스러운 내게 사실만을 전달했다. 당신은 안전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욕망도 위협도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깊은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옆에 앉아도 될까? 그는 또다시 내 허락을 구했다. 나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존재 자체가 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서서히 건져 올리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이 내 떨리는 등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 손길에 담긴 순수한 위로를 느끼고 힘을 풀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괜찮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포옹이었다.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귀에 울렸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두려움도 경계심도. 나는 그저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의 온기에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그가 단지 보호자만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체향, 그의 근육의 단단함, 그의 따뜻한 숨결.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이 들었다. 친밀함이 반드시 고통과 공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날 밤 나의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서진 세상에 찾아온 아주 작은 기적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깨지기 쉬운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서진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지 않았고 그의 손길을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조용한 일상을 공유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아주 가끔이지만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어쩌면 이대로 과거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싹이 아주 작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잠시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다. 옥탑방을 급하게 떠나오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모님의 낡은 사진첩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야야이치디이한 사장님께 잠시 맡겨둔 물건이었다. 나는 진우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익숙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찾은 동네는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편의점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편의점 앞에 지독하게도 익숙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서 있었다. 최태민의 차였다.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가워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건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편의점 안을 엿보았다. 최태민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본성을. 그는 내 사진을 보여주며 내 행방을 묻고 있었다.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제 여동생인데 집을 나가서요. 걱정이 돼서요. 사장님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용감하게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아가씨네에 그 순간 최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실수인 척 옆에 있던 과자 진열대를 팔로 툭 쳤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과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계산대 위에 던졌다. 혹시라도 보게 되면 꼭 전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섬뜩했다. 내 물건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간신히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뒤돌아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기만 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곳으로 그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도시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감정이 소진되고 공포가 무력감으로 변해갈 때쯤 나는 결국 항복했다. 내가 돌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늦은 밤 거의 탈진한 상태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서진우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만으로도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스탠드를 켰다. 주황색 불빛 아래 그의 굳은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의 앞에 놓인 서류 파일 하나가 보였다. 그가 말했다. 우리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서류 파일을 들어보였다. 최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과거의 망령은 더 이상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책상 위 서류 파일이라는 유형의 형태로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나의 보호자인 이 남자가 나를 구해줄지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최태민. 그의 이름이 서진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도망쳐왔던 과거의 모든 것을. 그는 내 혼란스러운 시선을 마주하며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을 열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파일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 앞에 펼쳐놓을 뿐이었다. 최태민의 사진, 그의 가족과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기록들. 과거 그와 사귀던 시절 몇 번이고 익명으로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료 기록. 손목에 염좌 갈비뼈에 실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최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가 합의금으로 조용히 무마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사건 기록까지. 그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최태민이라는 남자의 추악한 본질까지 전부 파헤쳐 놓은 것이었다. 그는 모든 서류를 다 보여주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건 내가 찾아낸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의 차분하고 판단하지 않는 눈빛 앞에서 내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완벽한 왕자님처럼 다가왔던 그의 첫인상.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드러나던 그의 집착과 통제.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내 휴대폰을 검사하고 내 옷차림을 지적하던 일들. 그리고 감정적, 신체적 폭력.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몇 시간이고 폭언을 퍼부으며 내 자존감을 갉아먹던 순간들.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가스라이팅.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그가 내게 손을 댔던 그날의 기억까지.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목소리로 겪었던 사실들을 기계처럼 읊조렸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내 모든 고통을 자신의 눈에 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어느새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가 나를 동정할까? 아니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나를 불결하게 여길까?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나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최태민을 향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감히 그가 씹어 뱉듯이 말했다. 감히 그놈이 널 건드려. 그의 말에는 동정이 없었다. 대신 나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완전한 공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상처 입은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부당하게 공격당한 살아남은 생존자로 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노를 사귀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내가 그놈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의 범죄를 폭로하고 이 나라에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전화 몇 통이면 충분해.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내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는 강력한 기사의 약속.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 역시 또 다른 남자가 당신의 인생을 멋대로 결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최태민과 다를 게 없지. 그의 말은 내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듯했다. 이건 당신의 싸움이야, 강하나. 당신은 그에게서 살아남았고 도망쳤어. 그러니 어떻게 끝낼지도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는 내게 내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선택권이라는 권력을 쥐어주고 있었다. 내게 말해. 내가 뭘 해주길 원하지? 내가 그를 파괴해주길 원하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그를 마주하길 원하나? 그저 그가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잊히기를 원하나? 나는 당신의 무기가 되어주지. 하지만 그 무기를 어떻게 휘두를지는 당신이 결정해.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나는 피해자였고 도망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나를 전사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작은 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랐다. 하지만 선택권 자체가 이미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우가 내게 준 선택지는 며칠 밤낮으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를 파괴하는 것, 그를 마주하는 것, 그를 잊는 것. 첫 번째 선택지는 가장 달콤했다. 그의 힘을 빌려 나를 괴롭혔던 남자를 안전한 곳에서 파멸시키는 것. 깨끗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마지막 선택지 역시 매력적이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나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최태민이라는 악령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그는 영원히 나를 지배할 터였다. 유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령과 직접 마주 봐야만 했다. 나는 며칠 뒤 결심을 굳힌 채 진우에게 말했다. 그를 만나고 싶어요. 그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단호한 거절. 안 돼. 너무 위험해. 알아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만 해요. 제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그는 계속해서 제 삶의 주인으로 남을 거예요. 제 손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고 싶어요. 나의 단호한 의지를 본 그는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다.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그가 정할 것. 그리고
자신과 그의 경호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것. 그는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쟁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약속 당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지 않았다. 대신 깔끔하고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골랐다. 숨기 위함이 아니라 당당하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라운지 카페였다. 어두운 골목도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탁 트인 밝은 공간. 이곳은 나의 영역이었다. 내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최태민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기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었던 연인을 되찾은 것처럼 걱정스럽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내 앞에 앉았다. 하나야, 도대체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는 예전의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몸은 괜찮은 거야. 그 서진우라는 놈이 너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한 건 아니지. 그놈이 널 어떻게 구슬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스라이팅, 그의 죄책감 전가, 그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과거의 나였다면 이 말들에 흔들리고 나 자신을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들은 공허한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사랑이 아닌 소유욕을 보았다. 그의 걱정 뒤에 숨겨진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분노를 보았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 그 한마디는 내가 수년간 그의 앞에서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단어였다. 내 걱정하는 척하지 마.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날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지. 나는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물건이었으니까. 나는 당신 물건이 아니야, 최태민 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내려다보는 나의 시선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해 있어. 그가 당황하며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나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오늘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날이야.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땐 정말로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섰다. 카페를 걸어 나오는 내 등 뒤로 처음으로 내게서 완전한 통제력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거짓말처럼 두려움으로 무거웠던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그때 익숙한 검은 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진우가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잘했다거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과거라는 외부의 사슬은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낸 것이었다. 최태민과 마주했던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위협이 사라지자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집의 거주자이자 동등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나는 이제 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먼저 말을 걸었다. 아주 가끔은 농담을 하고 자유롭게 웃기도 했다. 내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쯤 나는 내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를 묶고 있던 고용계약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의 다 나았지만 여전히 조금은 뻣뻣한 그의 팔을 대신해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그의 숨결과 옅은 스킨 향을 느꼈다. 이전 같았으면 질색하며 피했을 거리였지만 이제는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다. 그 역시 나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주 급여입니다. 그 주 주말 그가 나에게 어색하게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그 봉투를 다시 그에게 밀어주었다. 저 이제 당신의 직원이 아닌데요. 내 말에 그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 대답은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입 밖으로 꺼낼 때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계약상 나의 임무는 끝이 났다.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 늦은 밤까지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트라우마 이전에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내가 미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 꿈이었는지, 그는 나를 더 이상 상처 입은 생존자가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가진 한 명의 여자 강하나로 보기 시작했다. 나 역시 그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무자비한 CEO의 가면 뒤에는 거대한 그룹의 무게를 짊어진 외로운 남자가 있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감정적인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이끌림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의 내용보다는 소파 쿠션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서로의 팔에 더 신경이 쓰였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고요함 속에서 그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그것은 폭풍우가 치던 밤의 위로의 손길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분명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조심스럽지만 뜨거운 떨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가 천천히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의 입맞춤은 이전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공포도 치유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갈망과 욕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위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원하고 있었고 그 역시 나를 원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를 그의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우리의 관계는 그날 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의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겼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보듬어주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옆구리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고 그는 내 어깨에 작은 멍 자국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다. 그것은 서둘러 정복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천천히 알아가는 여행이었다. 나는 내 몸이 트라우마를 담는 그릇만이 아니라 기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온전한 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고용계약서는 서재 어딘가에서 잊힌 종이 조각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며 삶을 공유했다. 하지만 아직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달콤하고도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의 동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다. 우리는 연인처럼 서로를 안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서먹한 고용주와 간병인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듯 어색하게 서로를 맴돌았다. 계약은 끝났지만 관계는 시작되지 않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이 위태로운 평화를 먼저 깨뜨린 것은 서진우였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그는 내 앞에 내가 이곳에 처음 왔던 날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두툼한 통장과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계약 기간이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사무적이었다. 이건 약속했던 보수와 그 이상의 위로금과 보상금이요.
당신은 이제 자유야, 강하나 씨. 그는 또다시 내게 자유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자유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이별 통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려는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 자신조차도 우리 관계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통장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는 내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들어있을 터였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통장을 그에게로 다시 밀어냈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합의했던 바요. 당신의 자유고 나의 자유는 통장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내가 진짜 자유로워진 건 당신을 만난 후부터였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은 계속 계약과 자유를 말하지만 정작 과거에 갇혀 도망치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나는 그의 책상을 돌아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요, 서진우 씨? 내 도발적인 질문에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흔들렸다. 어두운 골목에서 당신이 구해준 여자가 사실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게 두려운가요? CEO도 보호자도 아닌 그냥 서진우라는 남자를 그의 마지막 방어벽이 내 말에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혼란과 나약함이 드러났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싶지 않아. 그의 두려움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를 또다시 상처 입힐까봐 그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은 감옥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아 먼저 고백했다. 사랑해요. 내 고백은 마지막 빗장을 부수는 열쇠였다. 그가 나를 거칠게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그것은 안도와 갈망과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사랑이 뒤섞인 절박하고도 뜨거운 키스였다. 모든 계약과 역할 가면이 사라졌다. 우리의 몸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치유나 탐색이 아니었다.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축제였다. 나는 그의 몸 위에서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받는 완전한 여자였다. 그는 나의 귓가에 격정에 찬 숨결로 속삭였다. 사랑한다, 강하나.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오랫동안 서로를 탐했다.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우리의 관계는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불확실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를 감쌌다. 1년 뒤 봄. 나는 더 이상 배달 스쿠터를 타지 않는다. 대신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 찬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가게의 이름은 하나의 꽃. 나의 지난 상처와 새롭게 피어난 삶을 모두 담은 이름이었다. 가게 개업일 서진우는 가장 바쁜 손님이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화환을 나르고 손님들을 맞으며 나보다 더 신이 나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나의 꿈을 가장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커피 배달 왔습니다.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나는 그의 뺨에 묻은 작은 흙먼지를 털어주며 웃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져 갔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최태민과 뒷모습이 아주 닮은 남자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내려앉고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무심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는 과거라는 다른 생의 유령일 뿐이었다. 나는 피해자였던 나 자신을 용서했고 생존자인 지금의 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의 집이 된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서 끝을 맺는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풍경은 더 이상 나의 트라우마를 비추는 배경이 아니었다.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캔버스였다. 나는 문득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사람들은 내가 억만장자 CEO를 만나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왕자님이 불쌍한 소녀를 구해주는 동화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그가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 빛을 찾을 힘이 생길 때까지 그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앉아주었을 뿐이다. 행복은 그가 내게 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도망 대신 사랑을, 과거 대신 현재를 선택하는 것. 나의 인생은 억만장자 CEO가 나를 발견했을 때 시작되지 않았다. 나의 진짜 인생은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일을 도울 용기를 냈을 때, 나의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그리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냈을 때,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 자체다. 여러분에게 용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